보자. 일단 선생님 개인적으로 니체를 매우, 주관적으로 수업하면 안 되니까 매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기 안 할게. 알겠지? 근데 니체는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은 1문단부터 가자. 전통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야, 근데 이 인문지문에서 클리셰 같은 건 뭐냐면 인물 이름 아니면 어떤 학파가 나와. 그치? 그 집단 이름이 나왔을 때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얘랑 같은 계열의 어떤 다른 집단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같은 계열이 한 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대척점에 있는 팀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일단 수업은 선생님 컬러 프린트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1문단 분홍색 갈게요. 전통 철학. 줄여서 읽어요. 전통이야, 전통. 전통에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맨날 이 진리 타령. 근데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누구나 다 오케이 하는 그런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전통 생각이었대요. 그리고 사물의 본질 또는 실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그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나왔어 얘들아. 니체. 그럼 니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아까 전에 선생님 그냥 아무 피드백 없이 그냥 빈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우리가 전통 철학의 입장과 그리고 니체의 입장이 반대된다라는 뭐 표시는 아니더라도 전통 철학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니체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체크가 잘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체크는 한번 지금 너희 프린트로 확인을 해봐. 내가 읽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읽고 있었나, 그지? 그리고 또는 표시를 선생님 저는 안 해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나는 이거를 1문단에서 잡았었던가. 알겠죠? 자, 니체는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나 실제 그리고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환상에 불과한다고 봤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벌써 절대적 진리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지금 전통 철학 가볼게요. 전통 철학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절대적 진리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전통 철학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갑자기 하지만 이라는 접속어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대척점에 있는 게 누구야? 니체야, 니체. 니체가 방금 절대적 진리. 얘들아, 말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반복되니까 잡았어야 되는 거야. 절대적 진리를 얘기하는데 절대적 진리가 환상이다? 왜?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니체가 하는 얘기는 이 절대적 진리라는 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오케이.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니체는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벌써 지금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계속해 볼게요. 사실 실제나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야. 절대적 진리 환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잘 봐.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니체는 절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좀 쉽게 해볼까? 이거 환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적 진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읽었어야 돼. 앞에 봐봐. 다시. 전통 철학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랬지. 절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함.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가 니체를 얘기하면서 하지만 니체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지 않았어. 니체는 절대적 진리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어차피 대척점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말로 우리가 치환시켜서 읽으면 좀 더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 지금 같은 구역에서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 이거는 언어의 개념이 가진 한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인간은 언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거 좀 정리해드리면은요. 우리 이거 뻔해. 봐봐. 지금 여기서 야,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어 라는 말을 지금 2번이나 반복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2문단, 3문단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2문단의 초록색 세모 봐봐. 언어가 가진 한계. 자, 3문단 봐봐. 세모 박스. 개념이 가진 한계.
지금 문단 구조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한테. 요거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언어가 가진 한계. 두 번째, 우리의 개념이 가진 한계. 요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거지, 이 지문은. 근데 요런 것들이 다 지금 인문지문이나 과학지문이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단 구조 아니에요? 앞에서 야 이런 거 있어 라고 얘기해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나가볼게요. 언어가 가진 메타포? 얘들아, 그 메타포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야 돼. 사실 이 메타포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은유. 은유 뭐죠? 은유? 은유법. 은유법, 은유법. 은유법이 메타포야, 얘들아. 영어로. 이게 너희가 이 독서 지문이 짜증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원래 아는 단어였는데 괜히 과학기술 지문이나 사회법 지문이나 인문 지문에 들어있으면은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메타포는 은유죠, 그쵸? A는 B다. 아, 근데 이게 A는 B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인문예술 철학 지문에서 이 메타포를 가지고서는 얘기하는 철학자의 지문을 굉장히 많이 달아. 이번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거든, 얘들아. 뭐 어쨌든 이 인식 보자. 인식의 한계가 왜 생기냐? 언어의 메타포로 인해서 생긴대.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메타포는 니체가 언어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개념인데, 얘들아, 언어의 발생 과정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이제 초록색 1번과 2번에서 순서 얘기해준다. 언어의 발생 과정은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그리고 이미지에서 음성. 오케이. 언어의 발생 과정 볼까? 언어의 발생 과정. 처음에 괄호 1번 뭐래요? 신경 자극에서 이미지로. 신경을 자극하면 그걸 이미지화 시킨대. 그리고 나서 이미지에서 외부로부터 신경, 어잉? 얘들아, 잠깐만. 이미지에서 음성. 오케이. 이미지에서 음성. 잘 봐. 이게 지금, 쌤 지금 본문에 해놓은 초록색 괄호 1번 아니었어요? 요렇게 딱 떠놓고 나서 너희가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봐, 혹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되풀이한다. 괄호 2번 봐봐. 외부로부터 들어온 신경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첫 번째 메타포가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떠한 색깔을 본 뒤에 색깔에 대한 느낌을 이미지로 떠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미지를 하나의 음성, 즉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두 번째 메타포가 일어난다. 얘들아 지금 잘 봐봐. 선생님 밑줄 친 대로 보면은요. 요거 괄호 1번에서 얘기해 준 걸 지금 괄호 2번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지? 내용이 똑같은 뼈대는 2번에서 반복되는데, 근데 2번에서는 여기에서 얘 하나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내가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할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괄호 1번이 장황하게 길어졌을 뿐이야. 근데 이런 구조 또한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구조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괄호가 뼈대잖아, 뼈대. 뼈대에 살을 붙이는 방식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그 뼈대를 잘 잡아놓으면 살 붙이는 걸 내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다? 아, 결국엔 괄호 1번이었어. 오케이. 요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단어, 여기서 여기 할 때 메타포가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도 메타포가 한번 발생한대. 그게 이제 우리한테 한계점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이게 왜 인식의 한계인지를 아직도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럼 읽어보자. 메타포는 자의적으로 맺어진 관계 영역들, 신경자극과 이미지와 음성 사이를, 또 똑같은 얘기 아니니? 이거 괄호 3번 치려다가 꾹 참았다. 즉,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나무, 꽃, 색깔, 모양 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사물 자체에 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빨강이라고 예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내가 예를 들어볼까? 이게 무슨 색이지?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라고 해. 너 나와봐. 쟤 좀 봐. 쟤 가슴팍에 써있는, 너무 쟤 저거 무슨 색이야? 그래. 야, 근데, 현수 나와야 되는데? 야, 너 그 티 색깔. 나 빨간색 없어.
아, 조금만 더 빨간색으로 사 먹지 그랬어. 이거 무슨 색이야? 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요거가 다 같은 빨강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다? 빨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인식의 한계라는 거야. 지금 이거를 들어준 거야, 여기서 지금. 다시 읽어볼게요. 시원해서 놓기 싫어요. 자, 봤는데 너무 시원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잘 봐. 요거 생각하고 읽어봐. 이 메타포가 잘 봐. 봐봐. 괄호 2번 읽어봐봐. 신경으로부터 자극을 하나의 이미지로 옮기는 과정. 얘들아, 우린 이걸 보고 이게 신경을 봐서, 오케이, 봤어. 이게 신경 자극이잖아. 봤단 말이야. 그 머릿속에 이건 무슨 색이라고 이미지를 떠올려. 내가 원래 봤던 빨간색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슨 색이다. 빨간색이다라고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메타포가 한번 일어나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빨간색과 이 빨간색은 사실 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이 메타포로 퉁쳐버린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지. 그 두 번째 과정 볼까? 그러면서 내가 얘들아 이거 무슨 색이니? 했더니 니네가 이걸 음성으로 옮겼어. 뭐라고? 빨간색이요. 거기서 또 한 번 메타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곡이 몇 번이나 일어난 거야? 2번이나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인문지문에 선생님 요번 인문지문에서는 이 메타포가 왜곡을 시킨다라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인간이 이 절대적 진리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인식의 한계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니체였고. 왜 이 언어에는 한계가 있느냐. 여기서 할 때 메타포 한번 일어나. 이 빨간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이건 빨간색이야 라고 음성으로 내뱉을 때 또 한 번의 메타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빨간색이라고 안다고 믿는 거, 빨간색이라고 믿는다야. 다시 읽어봐, 그럼. 빨간색이라고 착각한다지.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그 부분. 믿는다 부분 내가 거기다 착각이라고 써놓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물은 자의적으로 연결된 관계, 봐봐, 선생님 봐봐. 이걸 보고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아까 좀 아이스크림 보고 현수가 뭐라 그랬지? 핑크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물건과 저 색깔이라는 핑크요, 빨강요 하고 말하는 언어 사이는 자의적이라는 거야. 누군가는 핑크라고 누군가는 빨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빨간색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사물이 진짜 무슨 색깔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냥 빨간색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본질이 아닌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 자, 자의적으로 연결된 메타포가 이해돼요? 이걸 언어만 사용할 뿐이다. 니체는 메타포를 통해서 세계를 해석하려고 할 때 인간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를 왜곡해서 이해할 때 인식의 한계가 발생한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결국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고 뭔가를 왜곡하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선문답. 니체는 자의적으로 신경자가 이미지, 음성이 연결되는 메타포를 통해서 언어가 발생한 것처럼 얘들 잘 봤지만 3문답 완전 나이스. 3문답 첫 번째 줄에서 지금 초록색 연결되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니? 봐봐. 아까 괄호 1번이었지 이게. 괄호 1번 그리고 괄호 2번 계속 대풀에 있었죠? 근데 지금 괄호 3번 쳐도 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준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순서? 왜? 지금 다른 거 이 개념에 대한 메타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 다시 해준 거야. 이거 잊어버리지 마 하고 얘들아. 자, 그럼 이제 3문단 들어갈게요.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 얘들아,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다고 치느냐. 이게 여기서 메타포가 한번 일어난대. 예를 들어 이해해볼까? 예를 들어 나뭇잎이 하나 나왔네요. 앞에 보세요. 좀 잘 그린 것 같아. 맞지? 이거 뭐야? 야, 나뭇잎! 서진아. 뭐야? 오! 뭐야? 있는 거 알지? 이렇게 생긴 거. 나뭇잎이라고 해. 야, 지금 내가 1번, 2번, 3번 했는데 뭐라 그랬어? 다 뭐래, 니네가 이거? 나뭇잎이래.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하다고 우리가 지금 뭐 했어? 퉁쳤어, 그냥. 요걸로 설명이 지금 조금 돼. 비슷한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
아니, 네가 나왔어야 된다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너 팔 치워봐. 아, ES. 얘 누구야? 야, 현서야. 현서가 오늘 이걸 입고 왔잖아. 근데 니 생각해봐. 이걸 놓고 현서라고 얘기를 하면, 왜, 너 이게 다, 이러지? 근데 진짜 현서 이렇게 생겼어? 머리 이렇게 생겼어. 머리카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어? 팔 이렇게 생겼어? 얘 이렇게 생겼어, 진짜? 눈, 코, 입 없어? 얘 지금 심지어 눈, 코, 입도 안 그리지 않았어, 선생님? 근데 왜 이거 갖다가 현서라고 했을 때 다 동의했냐, 이거야. 비슷하다고 동일하지 않아. 얘랑 현서는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하다고 지금 퉁친 거야, 얘들아. 이해돼? 이거랑 똑같은 설명이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 이해됐어? 그 개념이 뭐야? 나뭇잎이라는 개념. 근데 앞에 봐. 얘네 다 나뭇잎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잡혀 있으니까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도 그 개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나뭇잎이라고 퉁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우리 현서 아니라고 해. 현서 오늘 울 수도 있으니까. 얘들 이거 뭐야? 선생님이 사람을 그렸어, 얘들아. 사람. 또는 선생님 그 문법 수업할 때 개구도 그리는 거 알지? 이거 뭐야? 그래, 야,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이래. 우리는 왜냐면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사람에 대한 개념 뭐야? 여기 모가지 있고 팔, 다리 있으면 사람인 거야. 또는 얼굴만 대따시만하게 그랬지만 코 있고 혓바닥 있고 입술 있고 막 우리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이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그림을 보고도 니네가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 이 개념이 가지는 이제 왜곡 메타포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개념 또한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자, 이제 이거 이해되지?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메타포. 우리가 인간에 대한 개념, 나뭇잎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는 건데 자꾸 이제 이게 메타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들과 전혀 다르지만 나뭇잎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차이를 임의로 망각하고 퉁쳐버린다라는 거야. 하나의 원형을 설정한다라는 거.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함, 진실성.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직함, 진실성 등 흔히 쓰는 개념들의 객관적인 의미. 객관적인 의미가 개념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그럼 봐봐. 수민이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야. 항상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근데 서진이가 도둑질을 했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자, 엄마 아빠가 불러서 얘기했어. 너 솔직하게 얘기해.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했을 때 서진이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훔쳤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잘 봐. 그 얘기를 듣고 지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수민이 어떤 아이니? 정직하고 솔직한 아이예요. 솔직한 아이. 왜? 얘는 여태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야, 서진이는 어떤 아이니 했을 때 얘가 또 서진이도 정직하고 솔직한 아이입니다. 왜? 도둑질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솔직하게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야, 그러면 그 정직하다와 솔직하다의 그 개념이 대체 뭐야?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탁 넘어졌어. 그랬더니 서진이가 와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고 나를 일으켜줬어. 어떤 아이야? 착한 아이지. 그지? 근데 또 수민이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이만큼 버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쓰레기를 하나는 안 와서 쓰레기통 있는 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줬어. 어떤 아이야? 사실 서진이와 수민이가 한 행동은 같은 행동이야? 다른 행동이야? 다른 행동인데 우린 다 지금 뭐 하다가 퉁친 거야? 착하다고 퉁친 거야. 왜? 우리한테 착함의 개념이 박혀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정직함, 진실성 등이 쓰이는 이 개념의 객관적인 의미를 우리가 왜 객관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어? 얘 지금 다른 행동했다니까? 얘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얘는 쓰레기를 버려주고. 근데 우리가 동일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의 행위들, 즉 실제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였지 방금. 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쓰레기 주워주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주고 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착한 게 뭔지 몰라. 자, 그러므로 이것을 메타포를 통해서 착하다라고 퉁치고 있을 뿐이다.
요거 이해됐어요? 니체는 이처럼, 야, 진짜 훌륭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니체는 이처럼 개념은 사물의 본질이나 객관적인 성질과는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절대적 진리 없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뿐이라고. 그게 있는 것처럼. 자, 객관적 성질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개념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본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어요? 네. 자, 4문답. 니체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얘들아 객관적인 지식 다르게 말해봐. 절대적인 진리 아니겠어요?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도 그러는 거거든. 그런 거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경계하였다.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으면 얘들아 이거 한번 생각해봐. 뭐야?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다. 이게 뭐야? 그렇다고 믿는 것 뿐이라는 거야. 또는 그렇다고 착각하는 거, 그렇다고 퉁치는 거. 지금 읽어왔던 내용들이에요. 얘들아 선생님 말했지. 기역하고 단어가 아니라 문구나 구절에 문장이나 이런 데에 미주리 쳐져 있으면 이거 적절한 거 찾기잖아. 그치? 추론 찾기니까 이거는 이걸 읽었을 때 주관식 찾듯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네요. 얘들아 2번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봐봐.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뭐야? 니네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주관식처럼 풀어내야 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바로 와서 풀었어야 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기억을 읽었을 때 바로 넘어와서 풀었는지. 이런 습관 필요합니다. 자, 2번 읽어봐. 객관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다라고 말했어? 니체가? 아니지. 이런 거 없다고 얘기했죠. 자, 3번. 진리를 찾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의 능력으로 진리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말을 했네요. 오케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노력은 해야 돼. 근데 절대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노노노 안 돼. 이게 살짝 힌트를 주자면 이 글이 왜 어렵냐면은 앞에 보세요. 아 근데 니네가 다 맞아가지고 뭐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뭐가 너희한테 공감이 안 될 것 같아. 자, 이 글이 좀 짜증났던 이유는 뭐냐면 니체가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절대적 진리를 부정한 것이지 진리를 부정한 건 아니야. 얘는 진리는 있다고 얘기하는 애야. 그 너희가 읽었으니까 미리 얘기해. 무슨 진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해석적 진리가 있는 거야.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해.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싶어요. 인문지분이 갖는 고질적인 어려움 아니야? 무 자르듯이 딱 반박하는 게 아니야. 이 반박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싹 다 반박하는 게 아니라 나 오케이 요것만 반박해 볼게.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진리라는 거는 있긴 해. 근데 절대적 진리는 없어. 내가 했을 땐 해석적 진리는 있어. 우리는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나도 인정. 요렇게 지금 이야기 구조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게 이제 철학 지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읽어볼게요. 2번에 4번.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건 했네요. 자, 5번.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므로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기 아니지. 절대적 진리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파악했다고 착각할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진짜는 없고 허상만 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그의 부정적인 시각을 잘 드러낸다.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메타포를 통해서 사물을 왜곡한다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문단 갈게요. 니체는 인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야. 앞에 봐봐. 아니, 니체야. 그럼 얘들 이게 아니고 뭔데?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나올 차례인 거야. 우리 지금 미리 해놨지만 니네가 읽었으니까 미리 한 겁니다. 자, 니체는 인간은 각각의 특수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 아까 전에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었죠. 개인들의 주관적인 관점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오케이, 네가 부정한 건 절대적인 진리만 부정한 거구나. 하지만 그가 진리 자체를 부정한 이런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이거 허투루 읽으면 이씨, 뭔 소리야, 이씨.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방금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놓고 진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안 돼. 무슨 진리인데를 찾아가야 되는 그 디테일. 이해됐죠? 니체는 특정 관점의 해석이 배제되거나 절대화되지 않는 상호 공존의 틀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를 자극하는 경쟁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해석을 추구해야 된다. 이러한 삶에서 삶의 유용성이 큰 해석은 진리로 간주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용성에 따라서 따르고 있는 해석,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해석적 진리. 오케이. 그게 진리라는 거야. 해석적 진리는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거. 오케이. 나왔어. 이 해석적 진리에서, 이 사람 좀 지울게요. 얘가 얘기하는 이 해석적 진리에 대해서 좀 끌어당겨서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 숫자 붙여놓은 거 읽어볼까요? 인간은 모두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 2번,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근데, 이 많은 해석들, 해석이 많아. 근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다수의 사람이 선택한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더 나은 해석. 이 더 나은 해석을 진리라고 한다. 그거는 보통 삶에서 유용하대. 오케이. 삶의 유용성. 요렇게. 그거를 우리는 해석적 진리라고 하였다. 니체가 말한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들어보자. 유용성이란 이런 거야. 우리가 유용성이라는 단어 모르는 고이 있어? 없지. 없는데 이걸 풀이해준다라는 건 네가 평소에 알고 있던 유용성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용성이랑 생존이나 생계가 아닌 삶의 성장 및 고양과 관련된 것. 오케이.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았지만 디테일을 잡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네요. 자, 이때의 진리도 오케이. 얘기했어. 이때도 이건 절대적인 진리 아니야. 그냥 다만 다수가 선택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치? 생각해보면 니네 어때요? 이게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한데, 아빠가, 좀 그런가? 결혼을 했어. 돼? 옛날엔 돼. 이게 진리라는 게 다수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가 선택하는 게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너희 조선시대 어때? 아빠가 딴 여자랑 결혼해, 안 해? 해. 그때는 뭐야? 일부 다처였잖아. 일부 다처가 합법이고 당연한 진리였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면 진짜 이상한 거야. 위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진리가 바뀐 거야, 지금 얘들아. 왜 진리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이해됐어요? 그때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잖아? 그리고 빨리빨리 죽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많이 나왔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길게 살아요. 요즘에서 개들도 엄청 길게 살잖아. 보통 한 3년, 5년 살지 않나? 근데 보면 요즘 막 동물원자 이런 거 보면 막 18년 살았다, 막 20년 살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이제 의학이 발전하는 게 이 인간 쪽 분야만 발전하는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개를 계속 살려내죠. 그랬지. 나도 요번에 저거 샀어. 개모차.ซึ่ง 그거는 늙은 개들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늙은 개들만 위해서 필요한 줄 알았는데, 필요하더라고. 요즘 아스팔트가, 니네 그 그림 봤어? 산책할 때 사람과 강아지 체감. 강아지가 이제 땅에 닿아 있잖아, 애들은. 지열이 있잖아. 그래서 거의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더라고, 개들이. 사람은 이렇게 공중에 있지만, 사람은 얼굴이 공중에.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 그리고 이게 패드가 될 수도 있대, 이 아스팔트에. 그래서 낮에는 이제 산책 안 시키는데, 아침에도 근데 더워. 뭐야? 나 한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 10시에는 산책했던 것 같거든? 요즘 아침 10시도 산책 못해. 더워. 그래서 뭘 잘 샀어. 사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가다가 햇빛 있는 데는 태워. 그러다가 이제 나무 울창한 이제 그늘 있지. 거기서 또 내려줘. 그래서 또 가다가 또 햇빛 있으면 또 태워. 그래서 그늘 있으면 또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옛날에 우리 아빠가 보내준 시 읽어줬니? 우리 아빠가 내가 뭐 사랑의 산책 하고 갑자기 어떤 시를 하나 보낸 거 어디서 발췌했나봐, 아빠가. 부모를 개같이 대하라. 제목이야.
부모를 개같이 대하라. 읽어보면 공감이 돼. 너희 개 양치시켜줄 때 부모님 혹시 이가 아프진 않는지 살펴드리고, 너희 개 똥 닦아주듯이 부모가 혹시 몸이 아파서 가리지 못하게 되도록 아팠을 때 보살펴주고, 너에게 다리 아프면 업어서 안아서 병원 가듯이 부모님 거동 불편하면 한 번 더 들여다봐드리고. 그 제목이 부모를 개같이 대하라야. 근데 그거 보는데 씨 아버지 아빠가 나한테 그거 보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아빠한테 유모차 얘기는 못했어. 왜요? 다른 시가 올까봐. 또 이번에 무슨 시를 못 봤어. 그래서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나도 그 대열에 합류했어. 근데 나보다 더 사람들도 많아. 그 냉감 패드랑 그 유모차에 이 개모차라 그러더만 선풍기도 달아주던데. 난 봤어. 근데 선풍기가 개들은 선풍기로 시원함을 못 느낀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왜냐면 땀샘이 없어. 그래서 개들이 땀을 안 흘리잖아, 얘들아. 대신 개들이 이제 이걸로 체온 조절하잖아. 이걸로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개들은 배에 털이 많이 없잖아. 제일 좋은 게 냉감 패드는 괜찮아. 배에 차가운 바닥에 쫙 엎드리면 이제 체온이 싹 내려가는 거야, 개들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대. 근데 우리 집 개는 선풍기 쓰는 거 좋아하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아이씨. 어쨌든 뭐 하다가 이렇게 온 거야? 개모차 얘기가 왜 나왔니? 뭐 어쨌든 그래서 그래 보편적인 거지. 야 옛날에 개가 유모차 타고 다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였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얼마나 다양하고 좋은 게 많는지. 자, 니체에 따르면 노란색부터 읽을게요. 세계는 본질적으로 끝없는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여러 해석들 중에 했던 말 또 하려는 느낌 보이지?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 얘들아 말 바꿔봐. 인간에게 유익한 해석이란 뭘까? 이런 거 아니겠니? 이런 거? 유용성이 높고 다수가 선택하는 거. 다수가 선택하는 게 유용성이 높은 거잖아. 이것을 여기서도 잊으면 안 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야.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원래 없는 거고, 다수가 유익하다고 선택하는 진리,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니네가 착각할 뿐이야. 아빠가 결혼 또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진리지. 그게 네가 보편적인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또 시대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결혼 한 번만 해야 돼 라는 진리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다수가 삶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진리일 뿐이야. 이해됐니?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최종적인 관점은 존재할 수 없고 단지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강한 관점과 인정받지 못하는 약한 관점이 있을 뿐이라고 보았다. 맞죠? 진리에 대한 니체의 이런 생각은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사회하는 자로서 해석적 진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의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다 읽었으니까 한번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옳지 않은 거 그냥 너희 이거 다 맞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방향으로 해석적 진리를 추구해. 니들 아까 전에 이거 복붙이잖아. 아까 뭐라 그랬지? 자, 봐봐. 이런 거 집중하라 그랬지. 그래서 유용성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한테 풀이를 해줬잖아. 그것도 뭐라고? 생존이 아닌 삶을 고양시키는 게 바로 유용성이야 라고 본문에서 떠줬죠. 이렇게 선지로 쓰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왜? 이거 잘못 읽으면 오독이 일어나. 발췌독하는 애들한테. 아까 그 부분에 뭐라고 나왔었는지 기억나요, 얘들아? 네. 이 단어가 이렇게 떠 있어. 이 유용성이란 생존이 아니라 삶을 고양시키는 것이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 발췌독하는 사람들이 딱 속기 좋은 선지지. 왜? 유용성 얘기하는 파트에 생존이라는 말 나왔고 삶을 고양시킨다라는 말 3가지 포인트만 잡아버리면 요 2번 선지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오독이 일어나는 거지. 왜? 요거를 쓱 빼놓고 읽는 거야. 이런 거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 니네 지금 시간 쫄려서 읽을 때 많이 일어나요, 얘들아. 단어만 탁탁탁 떠서 문맥 없이 읽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제 학평, 이게 2022년이니까 그래도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선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2번이었어요. 나머지 다 너무 복붙이니까 하지 않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 의견에 대해서 니체가 할 수 있는 말? 얘들아, 이런 것도 포인트 하나만 좀 잡아볼까? 보기 읽었어, 안 읽었어? 아니, 보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아직 안 읽었지? 그지? 근데 니체는? 니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니? 시간 쫄릴 때. 이거 시간 쫄릴 때 쓰는 방법이야, 얘들아. 시간 쫄릴 때. 니체에 대해서는 이미 알잖아. 근데 지금 3번 문제 좀 발문을 잘 읽어봐. 보기에 대해서 니체가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그럼 이제 우리 보기는 아직 모르지만 니체는 알지 않아요? 네. 그지? 그러니까 진짜 쫄리면 보기 없이 선지만 읽어봐. 선지만 읽었을 때 니체의 내가 아는 지금 니체의 정보와 맞지 않은 선지는 무조건 틀린 거야. 이게 운이 좋으면 걸린다니까. 지금 이 문제가 그래. 한번 봐봐, 얘들아. 정답으로 바로 넘어가 봐. 진리에 대한 탐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말이지. 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된다며. 근데 삶의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니체가 할 수 있는 말이야? 삶의 유용성을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데. 정답 몇 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실제로 내가 이 풀이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말 있지. 야, 지금 보기에, 항상 이러지 않아? 보기에는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같은 사람을 갖다 놨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갖다 놓잖아. 그럼 우리가 막 비교해서 읽는다. 이런 문제풀이가 많이 해왔었는데, 난 요즘 시간이 쫄리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할 때는 이런 방법도 선생님 조금 한 번씩 얘기를 해드려요. 나왔잖아, 정답이. 그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맞았기 때문에 굳이 뭐 선생님이 다르게 풀이하지는 않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너희가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 이거 근데 언제만 쓰라고? 시간 쫄릴 때 쓰라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러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서 4번 가겠습니다. 와우, 얘들아 발문 봐. 또 니체의 관점이야. 하지만 선지가 봐봐. 선지. 철수가, 영희가, 철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영희와 철수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철수부터 가자. 철수와 아우, 야, 이름 어떡해. 철수와 철이는, 학교 화단에 심어놓은 식물들을 보았다. 특정 식물에 대해서 철수는 빨갛다라는 이유로 꽃이라고 하였고, 철이는 모양이 일반적인 꽃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꽃이 아니라고 하였다. 약간 이런 상황이네. 빨간색 어디 갔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꽃은 어떻게 생겼지? 뭐, 이것도 메타포긴 해. 그치? 자, 요렇게. 자, 화단에. 괜히 저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렸나봐. 자, 이렇게 해볼까? 지금 이걸 누가 본 거야? 철수랑 철이가 본 거야. 근데 얘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갈린 거지. 철수가 와 여기 화단에 빨간 꽃들이 가득하네 퉁쳐버린 거야. 얘도 무슨 색이라서? 빨간색이라서. 얘를 지금 뭐로 봤어? 철수는 꽃이 맞다. 근데 철이는 뭐야? 아니잖아. 모양이 다르잖아. 야 이거 꽃 아니네. 이렇게 봤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이해됐어요? 딱 보이지? 철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라고 퉁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철수, 철이 읽었잖아. 그럼 그 다음 해야 될 행동이 영인이 아니면 선진이? 선지로 내려가야지. 철수, 철. 우리는요, 읽었으면 읽은 값을 치러야 돼. 그래야 빨리 문제를 풀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1번 가자. 철수와 철이는 자신들만의 특수한 관점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오케이, 니체가 할 수 있는 말 맞죠? 해석적인 거. 자, 그 다음에 4번. 철수가 식물에 대해서 빨갛다라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메타포. 빨갛다 우리 아까 전에 했었죠, 그치? 봤어! 빨간색이야. 오케이, 이미지 하는 메타포. 저건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더 진한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하지만 와우 빨간색 꽃이네 라고 얘기하는 언어로서의 메타포가 한 번 더 일어났죠. 뭐야. 에이씨 운이 안 좋았어.
자, 그러면은 영희로 갑시다. 영희는 두 친구 민수와 민희가 정직한 행동을 했다고 부모님께 말했다. 부모님이 정직함이 뭐니? 라고 묻자 영희는 민수는 길에서 준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었고 멍청한 거. 아니야. 아니 돈을 근데 나도 그래. 찾아줘. 사주는 게 맞는 거. 근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가 좋은 거 하나 배웠잖아. 근데 가끔 길에서 돈 주우면 못 찾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듣기 쉽지 않아. 어떻게 찾아줘? 나 1,000원 주웠었어. 전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길에서 주워가지고 어떡하 그때 시댁 가는 길에 주워가지고 어머니 저 1,000원 주셨어요 했더니 우리 어머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 빨리 쓰고 와라. 근데 왜요? 했더니 우리 어머님 너무 맨날 항상 진지해. 그 잃어버린 사람은 엄청 속상하잖아. 그 속상함이 그 돈에 묻어 있다는 거야. 그게 나한테 더 진하게 남아있기 전에 내 손에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야. 뭔가 그럴듯하지 않아? 그래서 네 하고 가서 편의점에서 썼어. 좋은 거 배웠죠? 네, 이렇게. 아, 근데 되게 뭔가 우리 어머님 뭐 말을 하면 되게 뭔가 진지해. 근데 또 그럴듯해. 미신적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얘는 찾아줬대. 근데 민희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하였다.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이거 얘기했죠? 착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솔직히 객관적이지 않아. 착한 게 뭐야? 얘 왜 착해? 얘 넘어진 사람 일으켜줬어요. 얘 왜 착해? 쓰레기 주워서 버렸어요. 다른 행동인데 착하다라고 퉁치고 있다고 얘들아. 그죠? 그거 지금 똑같은 사례죠. 자, 보자. 영희 2번. 여희가 두 친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은 아이씨. 아니에요. 됐죠? 네. 나머지 쉬워서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이거 잘했기 때문에 굳이 뭐 다 읽고 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하고, 요거 끊고. 불 켜요. 불려요.